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진군주 찐목공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재밌는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찐목공 그러면요 우리가 진시황의 그 친나라, 그러니까 즉 진시황의 조상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편에 백례편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친나라는 서쪽의 야만족과 서쪽의 오랑캐들과 같이 섞여 살기 때문에 중원에서 항상 따돌림을 받았고요. 중원 사람들이 교류하기를 꺼렸던 그런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친목공대에 이르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나라의 모습이 갖춰져 가고요. 중원의 나라들도 실질적으로 이 친나라의 힘에 그 친나라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가 바로 친목공에 있는데요. 이 친목공은 누가 뭐래도 그 성품상의 특징이 어질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식으로 말하자면 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어진 임금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끝까지 신뢰했고 또 인재에 대해서 늘 목말라 했던, 그래서 인재 사냥꾼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수많은 인재들을 그 주변에 불러 모았던 그런 사람이고요. 특별히 친나라의 정치의 어떤 전형과도 같은 후대 이제 친목공의 후손들이 친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친목공이 모델과 같은 그런 이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친목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친목공의 일생을 관통하는 성품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어질미입니다. 굉장히 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한 사람이고 굉장히 신하들을 믿어줬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품도 굉장히 따뜻했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좀 미스터리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의 친나라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친목공 이후에 이제 이 친나라가 상당히 또 침체기를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차분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나라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친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이 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쪽은요 어떤 나라냐면 원래 이제 그 주나라가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나라가 이제 약해지면서, 주왕실이 약해지면서 기원전 771년에 이쪽에 있는 걸륭족들이 침입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걸륭족에게 이 주나라의 기원이 되는 이 친나라 지역 여기를 떠나서요 낙양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주왕실이 기원전 770년에 이제 동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 낙양으로 가게 돼요. 친양공이라고 그러는데요. 초대 군주였던 친양공이 극진하게 주왕실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경을 떠나가지고 이 낙양까지 가는데, 그래서 낙양에서 주왕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주 지성으로 도웁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종주국 주나라를 도운 공로로 백작국이 됩니다. 그래서 겨우 승격을 해서 주나라 땅, 과거의 주나라 땅을 할양받아서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나라가 바로 친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나라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에선 걸륭족이 이제 주왕실이 약해지면서 이쪽에 침입을 했고, 그 다음에 주왕실은 이 낙양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오랑캐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랑캐들이 한가운데서 살게 된, 아무튼 이민족들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중원의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 친나라조차도 오랑캐 쪽이라고 무시를 하는, 그런 무시를 많이 받았던 나라가 친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친나라를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은 왕이 젊은 군주 친목공입니다. 젊은 군주 친목공이 패자를 꿈꿨습니다. 진나라의 9대 군주예요. 660년, 기원전 660년에 즉위를 했었는데, 제가 백리하면서 이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제환공이 이 초대 패자, 일대 패자가 되어서 제환공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찐나라가 있었죠. 이 찐나라인 찐원공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패자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친나라를 강력한 중원 북쪽의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 찐헌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강력한 군주 찐헌공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전에는 찐나라와 화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친목공이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진헌공이 강력한 정복 전쟁으로 이 찐나라가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친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찐헌공의 딸 백희, 목희라고도 하죠. 그래서 찐헌공의 딸 백희와 결혼을 해서 일단 옆에 강대국 찐나라와 화친 정책을 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백리애와 건숙을 얻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백리애 아들 맹명시, 또 그 다음에 건숙의 아들 서걸술,
또 그 다음에 백을병 이렇게 해가지고 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장수들 삼수에게 진나라의 병권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정에는 백리애와 권숙 같은 아주 노련한 그런 나이 많은 아주 노련한 정치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병권을 잡는 것은 또 젊은 군인들이 있어서 또 나라의 활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바로 친나라였기 때문에 친목공 시절에는 꽤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군주 친목공에게 일정 부분 기회가 왔습니다. 옆에 강력한 친헌공이 존재했을 때에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딸과 결혼을 해서 화진 정책을 했는데 친헌공이 죽자 옆에 찐나라가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와중에 누구를 밀게 되냐면 이제 이호를 밀어가지고요. 이호가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줘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지분을 얻게 되는데요. 뭘 약속받냐면 이 서하지방 5개성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하고요. 이 서하지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나라의 입장에서는요, 중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받고 이제 진해왕을 세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진해왕이 이따가 안 줍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아직은 힘이 강하지 않으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진해왕이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 나라 흉년이 들었다고 곡식을 지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백리애 등이 나서서 옆에 나라를 돕는 것은 우리나라 백성을 돕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해는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언을 해서요, 이제 진해왕을 도와주게 되죠. 그런데요, 그 이후에 진목공 14년에 이번에는 친나라에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찐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원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해왕이요, 배은망덕하게도 이 기회를 노려서 오히려 친나라를 침략해가지고 한원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한원에서 진해왕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갑작스럽게 300명의 구원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군대는 출처를 모르는 군대예요. 그래서 전세가 단번에 역정이 돼가지고요, 진해왕이 포로로 잡힙니다. 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목공에 말들이 좋은 말들이 있었는데 이 좋은 말들을 어느 마을이 너무 기근이 들어서 그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왕의 말들을 가져다가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 300명을 전부 잡아다가 죽일 것을 가하게 됩니다. 그때 이 친목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자는 짐승 때문에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듣기에 좋은 말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해롭다호 라고 하면서 그 300명이 사는 그 마을에, 그러니까 왕의 말을 잡아먹은 그 300명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술까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향으로 봐서 이 친목공은 있는 한 사람이고요. 상당히 어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아주 여러 번 나와요. 자, 그래서 이 300명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친목공 위기를 당하자 한원 전투에서 이들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해가지고 전세를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리고요, 진해왕을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요,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또 이 친목공의 아내가 이 목희잖아요. 목희가 바로 누이가 되니까 이 누이가 결사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지 말라 부탁을 합니다. 친목공을 붙잡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목공이 또 듣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태자어를 볼모로 붙잡고 그 다음에 이 친해왕을 살려주게 되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대신 이제서야 비로소 황하서 쪽을 5개 성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이 친나라가 점점점 강해져서 이 중원으로 진출한 교두보는 일단 확보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것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친목공 23년에 태자어가, 볼모로 잡혀있던 태자어가 탈출을 해가지고 그 해에 진회왕이 됩니다. 친목공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요, 자, 이제 다 알아봅니다. 알아봤더니 진나라 내부에도 알아봤더니 이 친해왕과 친회공은 이미 인심을 잃었습니다. 나라에서도. 그래서 친목공이요, 이제 초나라에 마침 그때 와있던 중위를 불려들여가지고요, 군주를 세우게 됩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두 번째 패자인 찐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목공은요, 찐문공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때 아마 이제 백리애가 호위를 했을 겁니다. 백리애가 호위를 해가지고 찐나라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패자라고 할 수 있는 찐문공이 패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찐나라보다도 친나라가 훨씬 더 강했다.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이 더 막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러면서 찐문공 시절에는 비교적 친목공하고 찐문공하고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황시의 난도 같이 진압을 하고요. 선복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또 한번 이제 찐문공 때 문공의 영상을 하나 더 찍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찐나라와 초나라가 중원에 패권을 놓고 싸운 전투가 이 선복전투인데요. 이때 찐문공을 또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찐문공이 왕이 있을 때는 친목공하고 비교적 이제 사이가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찐문공이 죽었습니다. 찐문공이 죽었을 때 이제 찐나라와 친나라가 서로 경쟁 관계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이 서쪽의 친나라는 중원으로 진출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중원으로 진출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나라를 원정을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 정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의 한가운데 있는 거죠. 중원의 한가운데 있는 소국을 정벌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속국으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고 중원으로 진출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요. 백리야와 건숙이 반대합니다. 너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멉니다. 너무 멀고 지도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됩니다만 이 안에 험준한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효산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효산이라는 그런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급로가 너무 깁니다. 이렇게 긴 보급로를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거쳐 천리길을 지나 다른 나라를 습격하는 것은 이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이득이 드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친목공은요. 자기가 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나라는 항상 중원에 대한 열등감이 시달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원으로 진출해서 중원의 나라들을 한번 정복해보고 싶은 것이 꿈이거든요. 그래서 자 어느 정도 나라의 힘이 생겼고 그 다음에 강력한 찐문공이 죽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타서 정나라를 원정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군대를 다 모아놓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백리하고 건숙이 슬피 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공이 내가 출병하는데 그대로는 통곡하며 군심을 흩어놓다니 왜 그러오? 그러니까 백리와 건숙이 말합니다. 신들이 어찌 감히 국군 군대에 군심을 흩으려 하겠습니까? 군대가 움직이면 신들의 자식들도 가게 되는데 신들은 늙어서 자식들이 늦게 돌아오면 서로 볼 수 없을까 걱정이 되어 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돌립니다마는 내심 정말 자기 자식들이 못 돌아올 것을 정말 그들은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말을 합니다. 나중에 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군대가 패한다면 틀림없이 효산의 험난한 요충지일 것이다. 그쪽에 갔을 때 특별히 조심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며 그런데 진목공은 동반 진출에 대한 꿈이 컸기 때문에 이 기회 지금 찐목공이 죽은 이 기회를 놓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동방으로 진출하려고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동쪽을 나와가지고요. 보세요. 이 친나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황하를 건너가지고 주나라를 통과해야 여기 정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일이죠. 그 주나라를 통과하고 일정 부분 찐나라 땅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를 해가지고요. 요 활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정나라 상인을 딱 하나 만나게 되는데 현고라는 상인을 딱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12대에다가 마차를 해가지고 장사를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탁 친나라 목공의 군대를 딱 마주친 겁니다. 딱 마주치니까 임경변으로 지혜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나라가 정나라를 주벌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나라 군주께서 삼가고 수양하며 지키고 막을 준비를 하시고 신에게는 소 12마리를 끌고 가서 군사들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건 어떤 말입니까? 오히려 지금 정나라는 워낙 튼튼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뭔 걱정을 하고 있냐면 소 12마리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여기서부터 이 멀리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나마 너희들 좀 쉬어라 라고 요 활지방이 왔을 때 소 12마리를 보냈다. 그렇게 이 상인이 임금변으로 대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상인 현고는 뭐 정나라 왕이 정나라 군주가 그렇게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임금변으로 친나라 군대를 딱 만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삼수 즉 서걸술, 백을병, 맹명시 이 세 사람이 정나라를 습격한다는 것을 정나라는 이미 알아챘으니 가봐야 별 유익이 없을 것 같소. 우리는 지금 긴 원정길에 와 있는데 적은 이미 알고 있으니 이거는 분명히 우리는 승산이 없을 거요 라고 하면서 활당을 그냥 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활당은 누구의 소유냐면 찐나라의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상중이잖아요. 상중의 진양공이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이 친나라가
부친 잃은 나를 무시하여 상을 당한 틈을 타서 우리 사람을 쳐부셨다라고 화를 내면서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나 분노를 느끼는 군대입니까? 상을 당해 있는데 옆 나라에서 침공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겠죠. 그래서요, 이 찐 양공이 이게 친문공의 아들이죠. 상복을 검게 물들여 입거든요. 군대를 출동시켜 가지고 효산에서 진나라를 무찌르고 삼수로 사로잡습니다. 효산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활이지요. 여기가 활인데 여기가 효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활 지역을 치고 돌아가는 길에 마침내 요 효산에서 탁 걸린 거예요. 효산에서 진나라를 무찌르고 삼수로 사로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죠. 이 세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숙의 아들과 또 이제 그 백리의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찐 문공에게는 친나라에서 얻은 부인이 있었거든요. 이게 5명을 줬었어요, 그때. 그래서 친나라에서 얻은 부인이 있었는데 태우가 된 거죠. 이 친태우가 이렇게 꾀를 내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목공은 이 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뼛속에 사무쳐 있을 것이니 원컨대 이 세 사람을 돌려보내어 그가 통쾌하게 삶아 죽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괜히 이 세 사람 죽여서 피 흘리기 하지 말고 돌려보내면 이 목공이 분해가지고 이 세 사람을 삶아 죽일 것이다. 그러니 네 손으로 피 묻히지 말아서 스스로 죽이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새 장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친목공이요, 소복을 입고 도시 바깥, 성 바깥까지 나가가지고 세 사람을 맞이하면서 통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리애와 건숙의 말을 듣지 않아 세 사람이 굴욕을 당했다. 세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대들은 서력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라. 라고 기회를 딱 줍니다. 그러니까 이 친목공은요, 이게 중원의 사람들이 늘 무시하는 이 친나라란 말이죠. 서방에 오랑캐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늘 무시를 받는 그런 나라이지만 하여튼 이 친목공에 관해서는 상당히 어진 사람이고 신하들을 상당히 아낀, 그리고 신하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기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건숙과 백리애는 은퇴를 하고요, 유여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여와 공손지가 건숙과 백리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이제 90이 넘었을 때라고 하죠. 90이 넘은 70세 때 이제 재상이 되었으니까 한 20여 년 활동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나라는 유여라고 하는 또 아주 현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유여와 공손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공손지 때문에 사실은 백리애가 또 추천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요, 한 번 더 맹명시를 보내게 됩니다. 34년에 이 무렵에 목공은 다시 맹명시 등의 군대를 이끌고 찐나라를 공격하여서요, 팽하에서 교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역시 전세가 불리해가지고 군대를 철수시켜 돌아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맹명시는 지금 먼저 효산 전투에서 한번 졌습니다. 이게 그 효산의 패배가 아주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했는데요. 그 뒤에 다시 한번 가서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를 합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기회를 주는데요, 맹명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때가 36년이에요. 그래서 목공은 패하고 돌아온 맹명시에게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후하게 우대하고 그들에게 군대를 끌고 다시 한번 찐나라를 공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는요, 이 맹명시를 비롯한 찐나라 군사들이요, 친목공이 계속해서 자기들을 밀어주니까 그거에 감격해서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이 황하를 건너자마자요, 이 타고 온 배들을 모두 태워버리고요, 왕관과 교땅을 뺏어가지고요, 예전에 이 효산에서 당했던 패배를 서력합니다. 마침내 패배를 서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명시 입장에서는 보통 군주 같았으면 앞에 한번 패배했을 때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다시 졌단 말이에요. 그때 또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맹명시에게 기회를 줬더니 이 맹명시가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마침내 찐나라의 복수를 하고 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산의 수치를 싣게 되죠. 이 효산의 수치가 얼마나 친목공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 있었던지 싸워서 이긴 그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황하를 건너가지고 갑니다. 그리고요, 효산까지 가가지고요, 봉분을 크게 쌓아가지고요, 지난번 효산 전투에서 죽은 병사들을 위한 장례를 이때 치루어주고요, 3일 동안 곡을 합니다. 아, 병사들이여, 조용히 내 말을 잘 들어보라. 내가 너에게 맹세하겠다. 옛사람들은 이를 꾀할 때 백발 노인과 의논하였기에 잘못이 없었다. 앞으로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럼 누구의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까? 건숙과 백리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여기서도 리더십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 친목공이 대단한 리더인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에게는요, 특별히 맹명시에게 기회를 줍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죠. 그런데 자기가 그 모든 부하들의 허물은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보통 군주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보통 경우는 신하들에게 탓을 돌리고 자기는 그것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런데요, 자기의 신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명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허물을 자기가 끌어안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탓이다. 내가 건숙과 백리의 말을 듣지 않고 성급하게 중원으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성급하게 진출했기 때문에 그런 화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과 그의 넓은 도량이 대단한 군주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오호, 진목공이 사람을 두루 잘 대했기에 결국 맹명씨에게 경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맹명씨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버지 백리를 만나기 전에 이 맹명씨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 사냥꾼이죠. 떠돌아다니는 건달이었다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사냥해가지고 먹고 살았고 아무런 뜻도 없고 목적도 없었던 그런 지지부진한 인생이었는데, 아버지 백리를 만나는데 아버지가 사람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사람을 만들었냐면 결국 이 친목공이 이 맹명씨를 사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맹명씨가 굉장히 나중에는 이제 자신의 입자가 탄탄해졌고,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그 친목공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되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는 거죠. 건숙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이 백리의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게 되고, 대를 이어 충성하게 되는 데는 넉넉한 군주, 덕 있는 군주에 의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들도 역시 이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백리에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신목공도 아주 덕이 있고 인품이 훌륭한 그런 군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